네, 그럼 본격적으로 최종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 제1부는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 의결에 관해서 서울시립대 법전원 박세환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전남대 법전원 윤신승 교수님과 공정위 심판총괄과 김근성 과장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줌으로 발표를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에 있는 박세환 교수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네, 잘 들립니다. 발표 진행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요. 미리 정말 그, 저도 아쉽네요. 예, 거의 현장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예, 그럼 일단 줌으로라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발표 제목은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이라고 그 제목을 뽑았는데요. 어, 그 동의결을 좀 기존의 좀 어, 피해 구제나 아니면 좀 종전의 민원 해결의 방식에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논문을 그동안 한 15개 정도, 이게 15번째 글인데요. 그 논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실험적이고 좀 새로운 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께서 보시면서도 이게 입법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래도 좀 다른 좀 새로운 시각에서 동의결을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좀 발표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하면은 동의결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쟁 당국과 법 위반 혐의 사업자 간의 합의해서 조사 신결 절차를 중간에 종료하는 제도죠. 한 11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한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와 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와 더불어 피해 부상도 가능하고 또 시정 방안도 보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동태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유용할 것이다,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동의결 제도는 특별법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시작돼서 특별법으로 대거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 대리점, 가맹, 하도급, 유통, 방판법은 이미 동의결 제도가 법에 들어갔고요. 그 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안에도 아니나 전자상거래법 안에도 법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결은 입법상으로만 보면은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모든 학계나 실무에서 동의결이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달리 현황을 보면은 활용이 아주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22년 11월 기준으로 신청한 사업자가 19번, 그리고 이결 번호 기준으로 인용 건수가 10건밖에 안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된 게, 제도 활용이 지금 이렇게 현재 미진한 상황에서 동의결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특별법으로 그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하면은 제도가 과연 잘 안착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동의결이 과연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의 문제인지, 이게 원래 본래의 의미 동의결인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동의결의 주된 목적과 활용이 필요한 분야는 어디일 것인가? 그러면 저는 동의결은 경쟁 질서와 거래 질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복, 그리고 이와 더불어 피해 구제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하고요. 뭐 필요한 분야는 뭐 다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디지털 경제 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결을 새롭게 봐서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 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지, 그걸 통해서 좀 그 기존의 현재 법조문이나 제도의 요건들을 좀 유연하게 좀 해석해 보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제가 강조하지만은, 제가 뭐 이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예, 피해 구조도 뒤에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다른 면도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취지입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는 동의결 방안에서 비례성과 필요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의결 시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많지 않았는데요. 저는 시정 방안과 제재와의 균형을 요구하는 게 비례성이라기보다는 훼손된 경제 질서와 경쟁 질서와 훼손된 거래 질서와 그게 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시정 방안이. 그리고 또 법위반행위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당사자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필요성도 요구된다. 그래서 필요성과 비례성을 좀 다시 좀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량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처음에서 시작했을 때 얘기했지만은 수치상 활용 빈도가 지금 미진하고요. 의결번호 기준으로 10건이고 의결번호 기준 10건이지만 뭐 표시광고 사건이나 다음 네이버 사건은 거의 어,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의결을 한 날짜가 지금까지 12년 가까이 됐지만은 7일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동의결은 제 뭐 개인적 의견은 7번밖에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7번에는 7일에는 최근에 있었던 하남 스타필드 10월 달에 있었던 동의결 사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문제된 행위 유형을 우리나라에 보면은 경쟁 제한성과 관련이 적은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예, 소비자나 아니면 주로 거래상 지위남용이 대부분 문제됐고요. 사건의 특성은 플랫폼, 인터넷, ICT 등 동태적 혁신적인 분야에서 발생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대형 사건, 시진남용 사건처럼 시장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막상 동의결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뭐 네이버 다음 사건이나 뭐 애플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정 방안을 보시면은 그 오인 가능성에 조금 치중돼 있고 상생 지원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동의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사건 역시 통신 사업자와의 거래상 지인함의 사건으로 어, 상생 지원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방안의 내용이 강력한 훼손된 경쟁 질서와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아마 채택됐는가라기에는 조금 의문이고 방금 말씀드린 상생 지원안, 뭐 기금 마련, 후생 지원, 뭐 교육 지원비 등등 이런 상생 지원안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본래의 의미는 경쟁 질서, 거래 질서 회복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얼마 정도 여기에 그 관심을 기울였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 사건이 최근에 뭐 한 두 달 전에 이루어졌지만 한두 달 전에 이거 역시 그 입점 임대차의 그 공사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 관리비 문제입니다. 관리비를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줄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까지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하나 최근에 들어온 게 주목할 만한 건이 브로드컴 사건인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양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생 지원안하고 경쟁 질서 회복, 거래 질서 회복안의 양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사건 수가 매우 적다 보니까 이행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한 해 한 건이 안 되거든요. 한 해 한 건이 안 되는데 어, 그 최근에 그 이행 관리 팀을 조정을 해서 설립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많아야 동의결 사건이 많아야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하는 이행관리팀이 점점 그 역할이 커지고 의미가 있는데 사건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는 좀 의미가 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얘기를 살펴를 보면요. 비교법적으로 프랑스 얘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 먼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그 경쟁위원회가 처리 사건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한 해 129건밖에 안 되고 의결이 한 해에 2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20분의 1 내지 3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훨씬 사건 수, 의결 수가 적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용 건수는 동의의결 이용 건수는 상당합니다. 네, 뭐 5건, 6건, 3건, 3건, 6건, 0건, 5건, 2건, 0건, 3건.
보시기에도 비중상으로 상당한 의결 중에 상당수가 동의 의결로 종료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이렇고 질적으로도 보시더라도 동태적인 플랫폼, 인터넷 IT 혁신 분야에 집중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시진함용 사건,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의 그 대형 사건에 동의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예. 그런 시진함용 시장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진함용 사건의 동의결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5개만 여기다 꼽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킹닷컴의 최혜대우 사건, 이건 유명한 사건이죠. 2015년에 동의결 최혜대우에 문제되는 조항들을 수정 내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동의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스프레소의 시진함용, 호황캡슐은 네스프레소 기계에서 터지도록 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2014년에 동의결로 종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스프레소 사건에서는 제가 2019년도에 별도의 논문을 자세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최근에도 레고 프랑스가 물리적 판매 점포와 인터넷 판매 점포를 차별 취급했다. 할인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그 요즘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도 동의결로 종료됐고요. 또 하나 구글이 저작 인정권 취지에 반하여 언론사들에게 기사 사용 대가를 미지급한 이 시진하는 사건도 역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도 최근에 올해 6월 달에 동의결로 종료됐습니다. 요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법 연구에 제가 이건 작년쯤인가요? 논문을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또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광고 접근 조건 자사 서비스 우대 사건인데요. 이거는 동의결로 진행 중입니다. 예컨대 굵직굵직한 동의결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디지털 경제에서 동의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질문을 하시길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반경쟁적인 행위만 담당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담당을 안 합니다. 예. 불공정 거래 행위 대지세법과는 다른 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사건, 경쟁 제한성에 관한 대형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냐,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글에서 좀 문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동의결의 문제라 그러면은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동의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 계속 조금씩이지만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나오고 있다는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동의결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경쟁 지향성과 불공정성을 다 커버하죠. 예, 시진하면 뭐 기업 결합, 불공정 거래 행위, 뭐 각종 특별법까지 다 커버함에도 불구하고 동의결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막상 중요한 대형 시진함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결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의결의 신속성, 효율성은 디지털 경제와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얘기한 부킹닷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는 2015년에 그 MFN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걸로 동의결이 종료됐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독일에서는 이제 연방 카르텔청과 이제 쭉 연방 대법원까지 쭉 사건이 진행됐는데요. 무려 6년이 넘게 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예. 물론 더 그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고 세세한 면이 뭐 짚어지긴 했지만은 시간상으로 6년이 더 걸렸다. 동의결에 비해서는 하는 거는 어, 동의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신형 방안의 내용은 네스프레소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강력한 경쟁 제한성 해소 방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 구제나 상생 지원안 같은 건 전혀 없다. 이 네스프레소 동의 의결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행 동의결 제도는 왜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활용도가 저해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 법강정에 반한다. 이건 뭐 봐주기 아니냐, 면죄부 부여 아니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피하다 보니까 법이 인정 조건과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 취지 않는 제재와의 균형 조항 이런 조항들이 됐고요. 가장 문제라고 생각
사업자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걸 없애기 어렵다는 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어, 시험법관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이 이루라는 것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중간에 절차를 종료하는 동의결의 그리고 특히 이 조항 요구하다 보니까 시정조치 제재 그러면 주된 제재가 이제 과징금이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위 시정명령이 붙는데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그 예상되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뭔가를 이렇게 내놔라 제시하라라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 금전을 제시하는 형태로 가게 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이 시정 조치와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는 요 조항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걸 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요건 해당과 동의결인데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정위는 동의가 하지 말고 정식 절차 진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물론 뭐 고발 요건에 해당하면 이제 객관적으로 명백 중대 경쟁 질서 현저해하면은 어, 동의결하기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있는 또 전속 고발권 제도란 제도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특정한 행위에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과 동의결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다른 판단이 가능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뭐 그 시장이나 그 경쟁 질서나 거래 질서에 미치는 해가 현저히 심각하면은 그거는 이 기초에서 동의결을 할 건지 안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논리상으로 더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지. 이게 고발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동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나눠진다는 게 조금 이론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의결 전 검찰총장 간의 협의 의무도 좀 동의결의 활용성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당공동행위 이슈인데요. 현행법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면 대상 태양 결과 불문하고 동의결이 불가능합니다. 89조 1항인데요. 근데 또 제가 또 아이디어가 들었던 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의결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야외 그냥 공동행위면 다 야외 그냥 봉쇄하는 게 더 나을 건지라고 좀 의문이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던 게 아이디어가 뭐 영세 생계형 담합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문제됐던 산업적인 특수성이 강한 사건들, 뭐 가금류 담합이나 해운 담합, 금융보험 담합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동의결의 시도는 혹시 어떠한지 그걸 가능성 좀 열어두는 건 어떤지라고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몇 년 전에 예전에는 경성담합의 경우에는 아예 안 된다고 하다가 프랑스에서도 경성담합 은행들 간의 경성담합에 대해서 동의결을 해서 유연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태양을 중시해 가지고 연성담합이나 그 수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경성담합이나 수평담합에는 인정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동의결 가부를 좀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참고해서 한번 동의결 개선 방안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이랑 관점을 한번 주시해보자. 그리고 시정 방안에서 필요성과 비례성을 탐구하자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의결을 미래지향적이고 명확하고 무거운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여기서 동의결 당사자는 경쟁 당국하고 신청한 사업자도 양자 간의 약속 절차라고 불리는데 동의결이 신속하게 경쟁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청자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사건을 종료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은 이미 발생한 경쟁 제한 우려를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체 없이 충실하게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피해 구제 방안은 가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조문 3법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약속이 반경제적인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경우에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역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동의결 절차는 경쟁위원회가 시장에서 경쟁이 작동되도록 한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인데, 이는 불만을 제기하는 일방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약속인데 명확하고 무겁다. 그래서 동의결 시정 방안 내용이 최대한 좀 구체적이고, 또 무겁다는 의미는 이행강제금이 아주 높습니다. 예. 전 세계 일일 미이행 시에는 평균 매출액의 5% 한도. 그러니까 엄청 뭐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안은 시정 방안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시정명령이에요. 동의결이 아니라 시정명령 자체는 본질서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하고 추상수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시정 조치는 법위반 행위 시정하면서 효과적이어야 하고, 또 법위반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어야 되고, 뭐 동떨어진 법위반 행위와 상관없는 시정 조치가 내려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법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되고, 또 시정 조치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이 이행 가능한 선에서 부과된다는 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동의결이 아닌 일반적인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대한 요건입니다. 예.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동의결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내용보다 더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더 적용될 수 있겠죠.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동의결의 장점인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결의 시정 방안 역시 필요성과 비례성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래의 시정 조치의 그런 요소들은 좀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여기 추출해낸 게, 동의결의 시정 방안은 대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거래 질서 훼손 우려를 해소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어야 되고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또 대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쟁 질서, 거래 질서 훼손 우려를 해소함에 있어서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해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비례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제재와의 균형 요구 조항은 동의결에 있어서의 비례성, 원래의 균형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 질서, 거래 질서 훼손 우려와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는 게 본래의 의미의 비례성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생 지원안이 동의결의 중요한 춤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기존의 공정위 상생 지원안 내용 보면 대부분이 동의결 거래 당사자, 그리고 그 법위반 행위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 대상한테 상생 지원안이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게 법위반 행위랑 왜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생 지원안이 나가느냐? 그러면은 결국 시정 조치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코리아의 상생 지원안을 예를 들었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이죠. 두 번째,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공교육부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다. 근데 이 문제된 법위반 행위가 의심받은 거는 애플코리아 거래 상대방이 이동통신 3사와의 사회 거래와 관련이 됐는데, 이 위에서 보신 이 상생 지원안 세 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들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한 정책 과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처와 지원 금액은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나중에 이 금액들이 제대로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고요. 이 위의 세 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문제로 삼았던 제재와 균형 요구하는 조항과 관련이 있다 정도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 지원안의 총액을 뭐 1,000억이면 1,000억, 5천억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과징금과 뭐 이렇게 비중을 맞겠다라고 하고, 또 이 거래 상대방이 이동통신사에게 주기가 그러면은 다른 제3의 상대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법위반 행위하고 관련성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경쟁 제한인지 불공정에 관한 것인지, 또 이런 거를 선택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보면 다 상생지원안에 상세한 상생지원이 같이 병기돼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결을 통하여 뭐 불공정 경쟁 제한, 소비자 경제력 집중, 뭐 중소기업 지원, 뭐 소비자 후생 모든 문제에 다 대응하는 셈인데요. 어, 이게 과연 가능한지, 동의결을 통해서 동의결 시정 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거에 다 과연 해소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고 적절한 것인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동의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보면 동의결한테 좀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상생 지원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보다는 어, 조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자기가 받는 게 더 나은 건 아닌지. 상생 지원과는 좀 간접적인 형태가 있을 수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의결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과 집행에서 불공정거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동의결 인정 요건에서 피해 구제 문제를 야해 배제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같이 불공정성이 강제되는 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피해 구제가 여전히 동의결 시정 방안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겠지만 뭐 그건 저도 긍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제한성이 중시되는 시지 남용 행위나 뭐 기업 결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쟁 질서 내지 거래 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동의결 시정 방안도 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끔씩은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행강제금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현재 1인당 200만 원인데 만약 상생 방안으로서 1,000억이라면은 계산해 보면은 1일에 8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연 3% 이자라고.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씩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동의결의제에 대한 재해석인데요. 그래서 계속 제가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약속이다라고 제목을 뽑은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동의결을 바라봐야지 오히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제재와의 균형 요건이나 그런 각종 조항들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와 반대에는 정태적 시장에서 과거 복원적인 과거 지향적인 복원 관점에서 계속 동의결을 바라다 보면은 계속 그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과징금하고 같아야지. 과징금 안 그랬으면 과징금 부과했는데 왜 과징금을 안 물어?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뭔가 금전을 지급해야지. 이런 틀에서 계속 맴돌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과거지향적인 보상이나 피해 구제하는 성격이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강조되면은 동체적인 디지털 경제와 잘 부합되지 않고 동의결 활용도는 계속 저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활용되더라도 상생 지원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하다면은 원래 중요한 원래 본래적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 질서 회복안과 거래 질서 회복안은 관심이 떨어지고 이렇게 미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의결은 또 막상 되더라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이유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그걸 위해서는 그 관점도 또 바꿔야 되고 그리고 시정 방안의 필요성과 비례성 개념이 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동시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도 바꾸고 시정 방안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새로 정립하자.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균형의 의미, 시정 방안의 균형의 의미, 그리고 그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쟁 질서와 거래 질서 훼손 우려를 조속히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피해 구제가 안중에대한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입법안은 발표문 보고서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세환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 법전원 윤신승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남대학교의 윤신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토론자로 모셔주셔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박세환 교수님의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견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문을 기초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의결 제도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 중지나 원상회복, 소비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결 제도는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 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제17자 개정법에서 도입된 이래 현재 표시광고법 등에서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동의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공정거래법에서조차 그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동의결 제도가 이렇게 입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들의 집행에 과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동의결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막 10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동의결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신 이번 연구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주로 박세환 교수님께서 동의결 제도의 개선 방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경제성, 효율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동의결 제도의 장점으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절차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이라고 보통 얘기되고 있습니다. 즉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사건이나 동태적인 시장에서 아주 기초적인 조사에 근거해서 조기에 사건에 개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경쟁당국의 집행자원을 다른 사건들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 소비자 등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경쟁 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정 조치 등의 제재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법 위반 행위자로 인정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래 동의결 제도 집행 경험은 이러한 장점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러한 원인 중 하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 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동의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동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혀주고 계신데 저 역시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입니다. 위 조항의 문제점에 관해선 교수님께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결의 본질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의결 제도는 복잡한 사건에서 사건 초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집행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제도의 장점이 기대되는 것인데, 동조항이 그러한 장점의 발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동의결 시정 방안이 공정거래법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실조사와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러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완성돼서 거의 발송되는 즈음에 이르러서야 동의결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 작성을 거의 완료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동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차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제도의 장점이 발휘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또 이 공정거래법 89조 제3항 1호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결 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반론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반론은 동의결을 해준다는 것이 이거는 해당 기업에게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결은 기업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해서 그걸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세간의 인식은 어느 정도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상생협력 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일부 오해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동의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폭넓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 방안 자체가 포함되는 것은 특별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프랑스의 경쟁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들, 온라인 플랫폼이나 인터넷, 혁신적, 동태적 시장에서 거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동의결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정 방안의 내용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구제 내지 상생 지원하는 부과되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시면서 프랑스의 집행 사례와 우리나라 동의결 방안의 시정 방안 내용을 비교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의결이 성립한 사건들은 대부분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부당한 표시 광고 등 거래 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요청되는 그런 행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의결 시정 방안에 피해 구제나 상생 지원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동의결의 대상이 된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의 우려보다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남용이나 부당한 고객 유인 등 피해 구제 요청이 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방안의 필요성이나 비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소견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의결 사건에서는 왜 프랑스처럼 부킹닷컴 사건이나 네스프레소 사건, 레고 사건 등과 같은 유형의 사안들은 왜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이는 앞서 살펴본 공정거래법 제89조 제3항 1호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요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조항을 들어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129조 제2항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우리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일견 경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설령 관련 사업자가 동의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동의결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와 같은 집행 사례가 나타나기 어려운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동의결제도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의결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위반행위 유형 중에서 특히 동의결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기업결합 심사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교수님 연구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지 구체적인 검토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당사 회사들이 심사관의 시정 조치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대해서 행태적 시정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심사보고서 발송 후에 한 수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이 경쟁당국이 소송을 통해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그런 국가에 비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의결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잘 발휘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 회사 입장에서 법 위반이 공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사건 수행 경험에서는 또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사안에서는
절차적인 신속성의 장점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동의결 제도가 여전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사안이 복잡하거나 공정위가 규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려되는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당사 회사 간의 협의가 더욱 기묘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시정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공정위 담당자들하고 기업 담당자들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와 같이 어떤 좀 새로운 사안 또 공정위 스스로 또 이해관계자의 도움만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동의결 제도가 현재 비공식적인 그런 협의 절차에 의해서 시정 방안이 마련되는 기존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보다는 보다 우수한 제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결 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기업 결합 심사에서 활용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뒤에 저는 한두 가지 질문을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이미 발표하시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교수님의 심층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약 20분 넘게 방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유튜브 상으로도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면 그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이신 과의 김근성 과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심판총괄 담당관 김근성입니다. 저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배 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동의결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신 박세환 교수님 그리고 윤신승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실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박세환 교수님께서 프랑스의 어떤 다양한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등을 토대로 해서 동태적 시장에서 동의 의결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제도 개선까지 아주 다양하게 검토해 주셔서 향후 저희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동의 의결이 ICT, 온라인 플랫폼 등 핵심 시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의 의결 시정 방안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동의 의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안하고 계신데요. 동의 의결 시정 방안이 법 위반 시 판단되는 어떤 제재와 엄격한 비례 원칙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가 초래한 어떤 경쟁 제한적인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동의 의결 시정 방안이 법 위반 시 판단되는 시정 조치나 제재와 균형을 좀 이룰 필요가 있는 게 것이라는 규정을 좀 이제 수정하고 동의 의결을 고발이나 담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좀 규정하지 말고 경쟁 질서 저해 행위 여부에 따라서 제한해야 한다는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저희 공정 입장에서도 정책 집행이나 제도 개선 방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결 제도는 이미 앞서 말씀하셔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논의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주요 경쟁 당국에서 운영하는 경쟁법의 주요 사건 처리 절차로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법적 문화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달라서 해외하고는 약간 좀 더 엄격하게
도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하에서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내용 중에서 예상되는 어떤 제재와의 균형 및 그다음에 동의결의 제한 요건 그리고 동의결의 효과적 이행 관리와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실무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요건 관련입니다. 사실 동의결 시정 방안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 질서, 거래 질서 훼손 우려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어떤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실무가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현재 심판총괄 담당관으로 있는 개인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어떤 실무적인 입장을 좀 나름 전해드리고 교수님 혹시 또 생각 있으시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동의결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동의결 제도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 결국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면죄부 주기 아니냐, 봐주기 아니냐, 뭐 사건을 대충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요건이 뭘까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아마 이 요건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들어가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실무적으로 집행 과정을 훨씬 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동의결 절차를 살펴보면 동의결 신청은 교수님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직접 동의 의결로 어떻게 보면 이행하기에 좀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결국 사업자들은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법 위반의 의심이 좀 더 강해지는 일정한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동의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어떤 제재와의 균형 요건을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꾸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뭐 이렇게 정치적인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좀 앞서서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교수님 어떤 말씀하신 요건을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담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제재 수준과의 어떤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쟁 어떤 을 회복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또 제재와의 균형점을 찾다 보니 일부 사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나 사업자들의 어떤 피해 구제 방안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옮기게 됐을 때 경쟁 제한성 측면만 강조하게 됐을 때 어떻게 앞으로 사회에서 그리고 일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용 가능할 것인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지만 뭐 교수님 말씀대로 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요건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합행위 및 고발 요건과 관련된 동의결 제한 규정인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를 동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지금 공동행위도 사안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좀 구분시켜서 동의결을 뭐 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 보자. 이 취지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카르텔, 특히 이제 카르텔, 연성 카르텔이나 뭐 경성 카르텔 이런 뭐 이론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희 입법 내상으로는 어떤 게 연성 카르텔인지 뭐 경성 카르텔인지 이런 입법 기술적인 문제도 좀 고민이 좀 되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유형들은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산업별로 어떤 분야가 더 적절한지 덜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저희가 있는지 아니면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의 관련해서 동의 의결도 저희가 하기 좀 어려운 이유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동의 의결을 일부의 사업자가 신청만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 부분을 법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모든 사업자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일부의 사업자만 동의 의결로 해결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나머지 사업자들은 그냥 시정 조치를 가야 되는지 이런 입법 기술적인 좀 고민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발 요건 관련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동의 의결을 제한하는 요건도 제외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법 위반이 중대 명백해서 형사 제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의 의결을 만약에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의 의결에 대한 여러 가지 면죄부, 봐주기 그리고 오히려 동의 의결 정당성에 대해서 불만 지피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그런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속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의결을 제한하는 요건 대신 경쟁 질서 현저한 해를 가하고 중대한 경쟁 제한 폐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요. 이건 순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규정 요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에서 본질적으로는 좀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현행 규정이 과도하게 형사 제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 동의 의결 허용 요건을 뭐 이렇게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제 지적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충분히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내일 바로 뭐 이렇게 결론 내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앞으로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의 의결 효과적인 이행 관리 관련인데요. 동의 의결 실효성하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동의 의결을 신청한 사업자가 그 결정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최근 국정감사 때 논의됐던 어떤 특정 사례에서도 봤듯이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법적 정당성에 대한 너무 논란들이 많이 불거지게 되고 잘못하면 다시 또 돌아가서 동의 의결을 봐주게 한 거 아니냐, 동의 의결만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봐주게 했다라 이런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 의결 이행 관리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그리고 어떤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이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어떤 동의 의결 시정 방안이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행 과정에서 경쟁 당국과 신청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 이제 그게 과연 이견이 없는 건지 뭐 사회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이행 방안을 시정 방안을 결정할 때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동의 의결 신청인하고 공정위 간의 어떤 긴밀한 의사소통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의 의결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현재 변경되면 여러 가지 동의 의결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결 시정 방안이 지나치게 또 세부적이고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향후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변화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에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논란에 엮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례가 계속 쌓이고 지속적으로 뭐 집행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행 관리 이 부분을 보다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소비자원을 이제 이행 기관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기반을 닦았고요. 올해부터 아마 이제 동의결이 되고 그 해당 사안들은 전문 기관에서 아마 전문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때 교수님 말씀대로 동의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되면 공정위 그리고 이행관리기관 그리고 사업자 간의 동의결 이행할 때 혼선이나 논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프랑스에 비해서 동의결 미이행 시 부과하는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수준이 이렇게 낮다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이행을 담보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건지 그런 수준으로 올리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 단기적으로도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그 연구가 끝나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시장의 어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이행 관리 그리고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높일 수 있는 제재 수단 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려요. 마지막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신 여러 말씀들은 향후 저희 동의계열 관련 정책 수립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박수환 교수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논의가 동의결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성 과장님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박수환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신승 교수님하고 김문성 과장님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진짜 깊이 있고 상세한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되는 건 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에서 제가 주장한 것이 이론적으로 어떻든 아니면은 방향이 어떤 걸 떠나가지고 과연 이제 현실에서 적용이 잘 돼야 될 텐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논문 쓰면서 많이 의문은 있었습니다. 예, 이게 현재 제재와의 균형성이 그 조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좀 유연하게 거기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동의결했을 경우에는 담당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 전체나 나중에 큰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 당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도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건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이게 입법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도 쓰면서도 의문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여러 가지 동의결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면은 또 다양한 앞으로도 발전 방안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 희망사항에서 이 좀 보고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예, 저도 두 분 들었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현실적으로 좀 적용 가능한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하여튼 저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저희 5분만 장내 정리를 하고 제2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자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